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노동계의 반발과 정부 기업의 대립이 컸던 성과연봉제 도입,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다시 호봉제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요. 결국 새로운 변화에 맞는 직급체계와 노동처우 양극화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들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노동정책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생 간장을 먹습니다. 국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사 먹는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문제는 양조 간장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소량이고 술보다 덜 해롭다 이렇게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평생 먹는 만큼 또 어린이들에게 노출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이 논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경제수사대는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막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법 통장 대여, 대포 통장 관련해서 주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저희 생생경제도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요. 굉장히 뜨거운 갈등과 또 반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해오던 성과연봉제 도입 결국 폐기됩니다. 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성과연봉제 현재 공공기관 119곳에 도입됐고요. 이 중 48곳은 노사 합의가 없이 추진됐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일단 기존 임금체계로 복귀한 뒤 추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습니다. 향후 임금 개편도 그렇고요. 이 성과연봉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았었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성과연봉제 참 지난 겨울 뜨거웠는데요. 일단 폐지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서 부작용이 많았던 사안 중 하나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였습니다. 성과대로 임금을 준다는 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사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매우 어렵다는 치명적인 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진에게만 적용하던 걸 전 직원에 적용하는 데는 많이 무리가 따랐던 사안이었습니다. 종사자들이 외형적인 성과만 추구하게 되면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도 큰 법이죠. 아울러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대하는 것이 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다 감안할 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던 것인데 무리하게 했던 것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공부문 운영 관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민간철도 얘기하면서도 민자철도 얘기하면서도 똑같은 우려점을 얘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제도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폐지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뜨겁게 나와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폐지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노사 합의로 도입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데요. 네. 취업규칙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따라야 되고요. 네. 이사회 결의로 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다시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기관마다 이런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도입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폐지하는 과정은 좀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겪느라고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해 주신 취업규칙이나 이사회에 관련된 부분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고요. 일단은 기존에 시행되었던 곳에서 인센티브 한 1,600억 원 정도가 이제 다시 걷어들인다, 다시 돌려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금 또 대통령의 추진 사항이기도 하고 노동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런 재원으로 쓰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정규직 노조가 있는 곳에서 이 인센티브는 별로 공정하게 지급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서 비정규직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발상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때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쓰고 인천공항공사처럼 간접 고용으로 외주로 돌렸을 때 사실 더 수익성이 높아지는 그런 폐단이 있었죠. 네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정규직 활용을 많이 해서 정규직 인센티브를 많이 걸어 드렸던,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린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재원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데 좀 촉진제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지난 인천공항 정규직화 얘기에서도 이제 잘 녹아 있죠. 일단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어떤 호봉제 혹은 연공서열제로 가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호봉제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시거든요. 새로운 직무급제 도입이 검토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그림이 안 그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한 가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건데요. 네. 그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호봉제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직무급제를 하게 되면 직무 가치에 따라 다른 임금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임금 체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사실상 직무급제가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직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현행 과도한 격차, 절반이 넘는 격차인데요. 한 40% 내지 3분의 1 정도밖에 비정규직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직무분리로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직무급제도 성과연봉제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그런 대안을 구체화시켜서 만들어내고서 추진돼야 될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노동 환경의 양극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파견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라는 기본 원칙이 일단 확인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배경을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확인됐는데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데요. 직무급제가 성과연봉제와 쌍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무성과급제인데요. 은행의 경우에도 대체로 그런 형태로 도입됐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연봉제가 가진 폐해와 직무급제 도입의 폐해가 동일할 수도 있고 현재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보다 정당화시킬 위험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측면을 더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안을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체안 설계. 물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될 겁니다. 앞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공간 안에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진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성과연봉제가 아니더라도 성과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었거든요. 성과연봉제 때도 성과연봉제 좋다. 그런데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냐. 그게 이슈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예, 그래서 성과평가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회사에 인사관리부서가 있는 것이고 인사관리부서에 하는 일은 그런 평가를 통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항상 구사하게 되죠. 기업이 있는 한 그런 방법은 구사되는데 그것을 임금과 연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성과급제, 직무급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금과의 연동을 크게 하면 그게 성과급 비중과 직무차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평가는 이때 그것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성과에 대한 평가의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단 내야 될 텐데요. 지금 다양한 노동 이슈 또 이런 이슈들이 새로운 정부 이후에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또 기업, 노동계 같이 머리를 좀 맞대서 방법을 찾아내야 될 텐데 그거 좀 실패가 많으니까요. 좀 좋은 원칙이나 환경 조성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연봉제 폐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이 효율적이면서도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기업이 방만하다라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네. 또 공공성을 추구하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엔 너무 효율성 측면에 치우쳤던 걸 바로잡는 의미고요. 그 두 가지 균형을 어떻게 앞으로 찾아나갈지 새로운 방법을 합의로 찾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규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들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균형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경제사전이 만들어지는 그런 코너고요. 의견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녹여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앞서 인터뷰한 성과연봉제 얘기입니다. 근속 연수 또 직급에 따라서 주는 급여를 호봉제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 해마다 개인별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적으로 주는 걸 성과연봉제라고 합니다. 문제는 앞서도 나왔지만 아직 공정하게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또 직무에 따라 그 기준이 다 달라지는 차이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성과를 낮게 매겨서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무리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됐었죠. 그래서 새 정부는 그렇게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폐지하겠다. 대신 업무의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역시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노동 현장에서 일한 만큼 또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것들을 충분히 성과로서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요. 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평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샵 0945번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3시 24분 5초 지났는데요.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자리 결국 소득 주도 경제의 핵심인데 5월 고용 동향 나왔죠?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5월 취업자 수를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37만 5천 명 늘었는데요.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씩 증가한 겁니다. 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40만 명 이상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좀 주춤해지긴 한 건데요. 업종별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10% 이상 늘었고요. 건설업에서도 9%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업 부분에서 2만 5천 명 줄었다는 점이 좀 걱정스러운데요. 네.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겁니다. 아무래도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실업률은 3.6%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0.1%포인트 하락하긴 했는데 실업자 수는 100만 3천 명이었습니다. 네. 이게 5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한 건데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주는 고용 보조지표 3을 보면 11%였는데요. 네. 이게 작년보다는 0.2% 상승한 겁니다. 이 지표는 이 취업 준비생 같은 잠재 경제활동 인구와 또 추가 취업 가능자 이런 수치가 반영된 건데 사실 5월 고용 지표가 좋은 흐름인 건 맞지만 체감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좀 냉기가 흐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같은 내용, 같은 상황이군요. 우리나라 전체 국부가 1경 3천조 원으로 나왔네요. 참 낯선 숫자인데요.
네, 이 화폐 단위 얘기할 때 조원 넘어서면 이제 경원 단위로 가야 되는데 뭐 경원 이렇게 얘기하면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죠. 네. 오늘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 그러니까 나라의 총 재산이 작년에 1경 3,078조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전년 대비로 5.8% 늘어난 건데요. 이 국민 순자산은 가계, 기업, 정부 뭐 이런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보유하게 된 것의 가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에다가 금융 자산을 더한 다음에 부채를 뺀 값인데요. 이 국내 총생산이 특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이 국민 순자산은 그간에 모은 총 재산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이제 땅값, 집값 오르면서 토지 자산 규모가 6.2% 늘어난 영향이 컸는데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작년에 뭐 제주도, 세종 이런 곳들의 토지 자산이 20% 넘게 증가했고요. 대구와 부산도 10% 안팎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땅값이 추진됐군요. 가계는 어떻습니까? 그 전체 부안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들은 바뀌었나요? 네, 이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57.6%를 차지해서 절반 이상이긴 했는데 이게 전년과 비교해보면 0.4%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일반 정부가 27% 차지했고요. 비금융 법인 기업이 13% 그리고 금융기업이 2%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가계 비중이 조금 줄어든 거는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다른 경제 주체에 비해서 순자산 증가세가 좀 미미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 보니까 3억 6,779억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평균 집값이 2억 4,800만 원 정도니까 우리나라 평균 가구는 집 한 채에 금융자산 1억 2천만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네. 좀 와닿지는 않죠. 예,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아닌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뭐 부동산 땅값 때문이겠지만 5월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금융위원회가 뭐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뭐 이런 전 금융권을 아울러서 5월 가계대출을 얼마인지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한 달 새 무려 10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면 올해 1월에는 3조 1천억 원 늘었고 2월과 3월에는 뭐 5조 원, 6조 원 정도 늘었고 4월에는 또 7조 2천억 원 늘었는데 5월에는 10조 원으로 이제 증가폭이 굉장히 확대가 된 겁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3천억 원 늘었고요. 이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5월이 사실 원래 시기적으로는 대출 수요가 좀 많은 달이긴 한데요. 네. 일단 봄 이사철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니까 뭐 돈 나갈 곳이 많아서 마이너스 통장 쓰는 경우도 많고요. 올해 5월에는 특히 이미 승인된 중도금 대출이 나간 영상도 있었고 이 새 정부 들어서 탄핵 국면의 불확실성 사라지고 집값 상승 기대감 커지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이 늘어난 것도 좀 있습니다. 아, 네. 작년 같은 달에 11조 9천억 원 늘었으니까 뭐 1년 전에 비하면 증가세가 좀 둔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워낙에 요새 좀 부동산 시장이 좀 뜨겁잖아요. 네. 소액 자본으로 뭐 전세 끼고 집 사는 이른바 이제 갭 투자 이런 것도 성행하면서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도 높은데 여기에다가 내일 아침이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뭐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대출자들 부담 좀 커지겠죠. 그러니까요. 갭 투자도 위험을 많이 감안해야 되는데 이 금리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점검 중이기도 한데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종합 대책이 나온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에 있는데 아마도 그 이후에 나올 텐데 이르면 뭐 이번 주에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있긴 합니다. 일단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도 이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투기 수요 근절, 뭐 이상 과열 지역 선별적 대응, 뭐 시장 불안 시 정책수단 총동원, 뭐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잖아요. 일단 이제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대출을 조이고 청약 구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네. 집값 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이 박근혜 정부 때 완화됐던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나 청부채 상환 비율 DTI 뭐 이런 게 이제 오는 7월에 일몰이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과열 지역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강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DTI보다도 더 강력한 청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이걸 도입하는 시기를 좀 앞당기는 방안도 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대출의 문턱 높이고 그 문턱도 삼엄하게 지키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하게 읽힙니다. 건강보험료를 세대별로 봤더니 한 10만 원 넘게 나왔다 이런 조사도 있네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자격 변동이 없는 1,695만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가구당 부담한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 4,622원이요. 네네. 이게 전년 대비로 4,000원 이상 오른 겁니다. 이 1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인데요. 병원 치료 시 혜택을 받은 보험 급여가 월 18만 3,961원이었으니까 낸 보험에 비해서 한 1.8배 정도 혜택을 더 본 셈입니다. 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 하위 20%인 세대는 5.3배 혜택을 받은 반면에 상위 20% 세대는 1.1배 혜택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어느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지난달 가계대출 10조 원 늘었다라는 내용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부상한 게 사실 꽤 오래된 일인데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계대출 증가세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제 정부가 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또 대출을 너무 조이면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관리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과열도 걱정, 침체도 걱정입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한국 사람들 국을 사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물을 사랑하죠. 미역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국들, 여기에 빠질 수 없이 들어가는 게 바로 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장이 건강을 해친다면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여대 고은미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가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한 양조간장 6종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건데요. 국제적으로도 잔류 기준을 규제하고 있는 에틸카바메이트라는 물질입니다. 간장업계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준의 양이 아니다. 매우 적은 양이고 또 이런 물질 술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많이 있죠. 평생 먹는 음식인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식품 관련 위해성 논란이 있는 이슈마다 같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태민 식품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한국 음식에는 이 간장이 빠질 수는 없는데요. 평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런 물질이 있다. 좀 충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일단 식품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소비자들은 충격을 좀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제가 볼 때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단 정확한 명칭은 발암물질이 아니라 발암추정물질이고요. 발암추정물질이다. 예. 네. 그리고 담배나 성면, 젓갈, 햇빛 이런 게 이제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강도가 낮다는 것이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밝혀진 그 연구에 따라서 나온 검출량이 사실은 위해성은 결국 양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검출 여부가 아니라. 네.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인체 위해성을 줄 만한 양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소비자들이 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일단 생각됩니다. 예. 일단 발암물질 이렇게 공포를 갖기보다는 정확히는 네. 발암을 추정할 수 있는 물질. 예, 발암 추정 물질.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런 물질이 있다라는 건 업체 측이든 또 조사를 한 교수 측이든 같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업체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양이 굉장히 적고 이거 술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좀 그럴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만 전환을 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마시는 공기 또는 미세먼지 이런 공기 중에도 발암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종류가.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간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기를 흡입하거나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네.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도요.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로 벤조피렌 같이 정말 발암물질인데도 관리만 되면 이 정도 이하로 관리만 되면 평생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런 규정을 둬서요. 네. 식품에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위해성이 있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검출된 그 연구 결과의 수준은 위해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에서도 이렇게 법령을 제정하거나 처벌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도 사실은 이 물질은 간장이 가장 많다. 술은 뭐 매실주가 20%, 위스키가 5%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해외에서는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데 우리는 기준이 없다. 이게 좀 걱정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질 자체가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느냐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잔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단 뭐 해당 우리 간장이나 이런 물질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요런 그 관리 부분이요. 그 나라마다 식품의 유형이 다 다르고 그 식품을 섭취하는 양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은 식품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에틸카바메이트든 벤조피렌이든 하더라도요. 네네. 그 어떤 식품에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은 당연히 기준이 낮아져야 되고 네. 뭐 거의 섭취하지 않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많이 섭취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섭취를 많이 안 하면 네네. 기준이 너무 섭취가 경미하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규제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의 어떤 특정 식품의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하나도 없냐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기준을 따질 때 코덱스 등의 국제 기준 그리고 뭐 미국이나 EU의 네. 그 실제 섭취량과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관리 기준의 환경이 좀 다르다 이런 거군요. 뭐 맞습니다. 섭취 방식, 예. 음식. 일단 간장은 근데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 1인당 하루에 한 7g 정도 먹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막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걱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매일 물을 네. 간장 7g보다 물은 뭐 수백 배 더 많이 마시겠죠. 몇 리터 마시겠죠. 네. 물에 혹시 정말 발암물질인 벤젠의 기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물에도 벤젠에 함유된 기준이 있나요? 그건 몰랐습니다. 물에 CPPB라 그래서요. 네네. 그 먹는 물 관리법에 그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에조차 정말 이 에틸카바메이트보다 훨씬 더 벤젠은 암을 1급 발암물질이죠. 네. 1급 발암물질인데도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아시는 그 벤젠이 들어있어도 좋다고 이미 결정이 나 있고 어느 수준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 이하만 기준인 거죠. 관리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즐겨 마시는 비타민 음료 등에서도요. 실제로 한 그 ppb 수준으로 지금의 그 간장 검출량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의 벤젠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난리가 나서 보도도 나고요. 결국 아무 업체도 처벌받지도 않고 오히려 식약처에서도 이런 벤젠이 나왔으니까 조금 업체마다 좀 주의해 줘라. 이런 이제 경고만 하고 끝났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검출 자체를 우리가 모든 그 식품에 대한 유해성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 양으로 따져야 된다는 점을 좀 더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전문가들이나 식약처에서 할 일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예, 정확히 알고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하는 것. 이게 지금 뭐 끓이면 끓일수록 성분이 늘어난다 이런 보도들 때문에 좀 공포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막연한 공포보다는 좀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한다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응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그러니까요. 이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더 확장이 되거나 확대가 돼서 정말 우려를 하면 아마 식약처에서도 이런 그 정밀하게 다시 연구를 한다든지 대응 보도자료나 이런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 맞습니다. 이를테면 그 해저드에 대한 이 독성 물질에 대한 공포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간장도 그렇고요. 뭐 변호사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시긴 한데 이렇게 모양이나 성질이 크게 바뀐 원재료에서부터 장류 같은 음식들 좀 걱정이 많은데요. 특히 GMO 논란도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뭐 GMO 표시 제도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식품 원재료나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 제품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제품 표시면에 전부 다 상세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사실은 너무 표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독성, 그러니까 읽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제 하시고 있는데요. 이런 식품의 기준이나 이런 발암물질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현재 식품위생법에 전부 다 규정이 돼 있고 누구나가 식약처 홈페이지나 우리 법제처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모두 다 무료로 누구에게나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이런 소비의 낭비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참 이 불필요하게 걱정하거나 막연하게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더 문제를 해결하거나 파악하는데 좋지 않고요. 예, 그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는 좀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 물에도 벤젠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오히려 더 걱정시켜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뭔가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확인하는 것, 그 나라 사람들의 습성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좀 다르고요. 결국은 사실은 지금 말씀 쭉 해주신 얘기를 보면 관리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관리 사각지대가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간장 속에 뭐 발암물질 논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소통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정책들도 뭐 같이 옆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이 법률가 입장에서 제도나 이런 법령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입 간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수입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소비자들이 너무 뭐 식약처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제가 뭐 식약처랑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관리 부분은 물론 뭐 그 제도에 따라서 모든 걸 완벽하게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지금 이런 위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기준 규격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식약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소비자들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소통이 좀 더 활발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우리 국내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모든 제품을 좀 더 신뢰를 가지고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엄격하고 또 아주 엄중하게 관리한다라는 것 사실은 이 막연한 공포가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심지어는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소리는 반가운 소리고요. 또 언론으로서도 이슈보다는 또 사실이 더 중요하니까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태민 식품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 이렇게 앞에 타이틀에 성우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안전은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 금융범죄가 고도화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경제수사대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통장, 흔히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통장을 빌려주고 또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보고는 별일 아니지라고 생각했다가 좀 봉변을 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통장 빌려달라는 것 결국 나쁜 의도가 있어서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대포 통장. 네. 예.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많이 알려진 대포 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합니다. 네.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들은 사법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돈을 챙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 즉 대포 통장을 찾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하여 대포 통장이 사기범들이 손에 들어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막고자 최근 금융회사가 신규 계좌 발급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하여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된 대포 통장 계좌 발생 건수 추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2014년도에 7만 4천여 건, 네. 2015년도 5만 7천여 건, 2016년도 4만 7천여 건, 2017년 1, 4분기에 1만 1천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예.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기범들은 대포 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양도나 대여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2016년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 통장 신고 건수 총 801건을 분석 파악해 본 결과로서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 메시지, 구직 사이트 및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 올해 1, 4분기 들어서도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182건이나 되어 전년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예, 결국 대포 통장에 대한 유혹, 이 대포 통장인지 범죄지만 그것도 모르고 약간 통장을 빌려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문자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군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 사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야 대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나요? 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 모집을 강구하는 대표적인 문자 메시지 유형에는 첫째, 주류 회사나 쇼핑몰 등 특정 법인의 직원을 사칭하여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통장 양도나 대여 시 월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유행입니다. 둘째로는 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한 후에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네. 통장을 대여해 줄 경우 하루 15만 원 이상을 주겠다고 권유하는 등 진흥화된 수법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좀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 참 이런 면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계속 받고 있는데 최근 금감원이랑 방통위가 전 국민 대상으로 좀 예방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던데요. 예. 저는 이 예방 문자도 못 받았습니다. 다 못 받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예. 금감원과 방통위는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 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네.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통신 3사를 통해 SKT 2,610만 명, KT 1,433만 명, 네. LGU 플러스 1,180만 명 등 총 5,223만 명에게 네. 대포 통장 주의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받았는데 제가 몰랐는 모양이군요. 내용은 뭔가요? 네. 그 내용은 최근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포 통장 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양도나 대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만큼 이게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사기범한테 속아서 이렇게 대포 통장 만드는데 관여를 하게 돼도 처벌을 받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포 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네. 즉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네. 또한 지난해 3월부터는 통장을 넘겨준 대포 통장 명의인은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및 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 가입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최장 1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대포 통장 명의인은 피해액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안 될 것입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이 범죄에 연루되고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로 예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감원에서도 불법 문자 메시지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금융 소비자들이 이런 불법 통장 매매 광고 메시지 받으면 이거 지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신고도 하고 이래야 되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기범들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문자 메시지로 광고를 올리고 광고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하며 통장을 매매하기 때문에 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기범들이 영업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므로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통장을 사고 판다는 광고를 접한 금융 소비자는 네. 사기범들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통장 매매 광고 문자 메시지를 화면 캡처하여 확보한 후에 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신고 메뉴에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통해서 네네. 통장 매매 광고를 접한 경위, 광고 내용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화면 캡처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는 방법으로 손쉽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오면 캡처해서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기영 수석조사였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5336님 굳건한 한미공조 얘기하셨는데요. 경제와도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867님은 이익연봉제로 한번 가볼까요? 회사 이익을 설정해서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라고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또 1642님도 개량화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정에 따라 평가하는 건 안 됩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고요. 물리하기도 또 충격적이다라고 의견 주신 6817님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4867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